연준의 12월 금리 인하로 시장에 돈이 더 풀릴 거로 기대했던 개인이나 기관 입장에선 투자 심리가 냉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님, 제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은행에서 이번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금리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금리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금리는 쉽게 말해서 돈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흔히들 은행에서 금리 3%, 금리 5% 이렇게 말하잖아. 즉 내가 은행에 1,000원을 넣어 놓으면 3% 이자를 주는 거고 5%의 이자를 준다는 거지. 그럼 금리가 높을수록 돈의 가치가 높고, 또 금리가 낮을수록 돈의 가치가 낮다는 거지. 돈의 가치가 낮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과 장수가 매일 100개의 사과를 한 개당 1,000원에 팔고 있어. 그런데 그 사과가 너무 맛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과를 사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사과 장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사과의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리겠지? 그럼 사과는 1,000원의 가치에서 1,200원의 가치로 오른 거지. 즉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가치는 오르는 것이고, 또 가지려는 마음이 약해지면 가치는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면 금리가 낮으면 안 좋은 건가요? 금리가 높고 낮은 거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금리는 돈의 가치이기도 하고 또 기대 수익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깔끔한 도로도 없고 아파트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그 기업 입장에서는 도로를 깔고 아파트를 지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그렇게 공사를 하려면 돈이 또 많이 필요할 테고, 그럼 돈에 대한 수요가 생기니까 금리가 높아지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도로도 깔끔하고 아파트도 다 지어져 있어. 아무리 둘러봐도 너무 살기 좋아서 개발할 부분이 없어. 그러면 기업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으려 하지 않을 거야. 그럼 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또 금리는 낮아지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금리가 1%라고 생각을 해보면 1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을 때 1년에 1만 원만 이자를 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1년에 3만 원만 수익을 만들면 이자는 만 원을 뺀 2만 원은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나라의 금리가 5%로 올랐어. 그럼 1년에 이자를 5만 원을 내야 되겠지? 1년에 3만 원만 수익을 만들던 내가 5만 원을 이자로 내면 내 돈 2만 원이 손실을 보게 되는 거야. 그렇게 보면 보통 금리가 높을 때는 사람들이 돈으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두고, 또 금리가 낮을 때는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또 소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금리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장단점이 항상 존재해. 그러면 그 돈의 가치인 금리는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금리를 정하는 건 시장이 정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수요와 공급이 정하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돈으로 할 것들이 많은 나라들은 금리가 높아. 돈을 투자해서 수익 낼 것들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거든. 반면에 이미 모든 것들이 발전한 나라는 금리가 낮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만들던 것들이 적거든. 다시 말해서 금리가 낮으면 그 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낮은 거고, 반대로 높으면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뜻이지. 만약 성장 잠재력이 3%인 나라에서 금리가 2%대라면 기대 수익이 1%가 있어서 괜찮지만 성장 잠재력이 1%인 나라에서 금리가 2%라면 1%의 수익을 내고 2%의 이자를 내야 되니까 아무도 대출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금리는 또 1% 아래로 내려가게 될 거야. 이게 금리가 결정되는 시장의 원리야. 그럼 금리가 오르거나 내렸을 때 우리 삶에서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아무래도 물가 반영이 가장 크지. 예를 들어 한 나라의 금리가 1%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사람들은 금리가 낮으니까 2%, 3% 되는 투자 상품에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고, 혹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출로 집을 살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 나라의 금리가 5%로 올랐어. 그러면 사람들이 수익률 2%, 3% 투자 상품을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도 대출이자가 5%니까 부담을 느껴서 또 대출을 안 하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으로 저축을 하겠지? 그럼 5%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올 테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겠지? 결국 소비가 줄기 때문에 또 수요가 줄어들 테고, 그럼 물가는 내려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물가는 금리에 반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걸 우리 사회에 맞춰서 생각해보자. 요즘 뉴스만 봐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 이렇게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정책을 시행하는 거야. 금리를 높이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돈을 대출받기 어렵게 만들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통화정책이라 불러. 그러면 요즘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는 거는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있어. 아까 전에 내가 말한 개발도상국은 금리가 높고 발전이 끝난 나라는 금리가 낮다고 했잖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모든 나라는 발전을 하거든. 금리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야? 물가는 점점 올라간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30년 전에 내가 30년 만기 대출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샀다고 생각해보자고. 30년 전에는 5천만 원이 아파트 한 채 가격이지만 지금은 어때? 5천만 원으로는 원룸 사기도 쉽지 않지. 그럼 30년 전에 5천만 원과 지금의 5천만 원은 같은 가치일까? 절대 아니잖아. 30년 전에 나는 5천만 원을 죽어도 갚을 수 없지만 지금의 나는 조금만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어. 이렇게 저금리로 나오는 30년, 40년짜리 대출들을 내가 갚는 게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갚아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부동산으로 부를 이루기 쉽기 때문에 심한 거지. 내가 예시를 집으로만 들었는데 만약 그게 빌딩이었다고 생각해봐. 인플레이션으로 30년간 꾸준히 월세도 오를 테고 30년 뒤 건물의 가격도 오르겠지? 그렇기 때문에 자산 형성이 중요한 거야.